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토종 100 일까지, 지은이는 홍석한 님입니다. 이 책은 1994 년도에 웅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어 참, 뭐 지금도 인 인기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토종 100 일까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두고 가꿔야 할 토종 식물, 토종 동물, 이렇게 뭐 엮은 책인데 사진도 있어서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 시절을 도심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식물, 특히 식물을 잘 몰라요. 그냥 뭐 개나리 진달래. 근데 이 책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어 어 배울 수 있고, 어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복수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근년에 이르러 어 우리 야생화 바람을 타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재배도 많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꽃 복수초. 동북아시아와 북유럽의 여러 종류가 퍼져 있는데 재미난 건 동양에선 복 많이 받으시고 장수하시라는 정초의 축복을 의미하는 이름이고, 꽃살 꽃 색깔도 노란데 반해 서양에선 잘생긴 소년 아도니스가 산 짐승에 물려 죽을 때 흘린 피가 붉은색의 복수초로 변했다는 티랍 신화가 깔려 있고, 크리스마스 때 애호되는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라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일찌감치 120여 종의 품종을 개발하여 꽃이 귀한 한겨울 원단의 선물용으로 대중화시켜 놓았답니다. 역시 복수초의 매력은 꽃을 아주 일찍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른 봄 꽃잔치를 벌이는 동백이나 매화, 산수유보다도 훨씬 일찍, 제주에서는 2월, 중부에서는 3월 초 제법 큰 황금색 꽃이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나니깐요. 게다가 꽃잎이 무려 2-30장씩이나 포개져 달리죠. 번쩍번쩍 강태까지 나죠. 꽃잎에 아주 미세한 연녹색 줄무늬가 있어 한껏 기품을 더해주지요. 잔뜩 구름 낀 흐린 날에 오므라들어 고개를 떨구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제주도 사람들은 이 복수초를 얼음꽃 또는 얼음새 꽃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유독 식물이라 먹지는 못하지만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약재로는 쓰는데 강심성 배당체인 아도닉이 함유돼 있어 이뇨, 강심, 가슴 두근거리는 증세, 정신쇠약 중에 쓰이고, 일본 사람들은 설사를 하게 하는 약으로도 쓴다고 해요. 잘못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식물이네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진에서만 이렇게 보고 직접 본 일은 별로 없어요. 화분으로도 많이들 기르지만 이게 한냉지를 좋아하는 그런 기본 성질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력이 있고 배수가 잘 되며 부식질이 많은 사질 양토에 심어 꽃필 때까진 햇빛을 충분히 쐬어주고, 꽃핀 후엔 그늘진 서늘한 곳으로 옮겨줘야 한답니다. 조금 습한 걸 좋아하고 꽃이 지면 잔뿌리가 많이 자란 하초를 훨씬 큰 화분으로 이식시켜 줘야 하고요. 포기 나누기는 3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해야 하는데 한 포기에 눈이 대여 개씩 붙도록 해야죠.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왜 이걸 본 적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일찍 꽃을 피우니까 저는 그렇게 막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에서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노란 게 아주.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수하고 또 오래오래 복 많이 받으시라는 복수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 책의 일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물론 꽃들을 보면 다 이름을 알면 좋지만 모르는 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땐, 아이, 그냥 아름답구나. 근데 꽃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름이 있다라는 건 일단 연상하기가 좋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복수초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뭘 복수해? 근데 서양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복수한다라는 그런 뭐 의미도 있긴 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토종 100일가지 지은이는 홍석하 님입니다. 오늘은 곡갈 제비꽃. 네. 읽어보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낫이나 매스컴으로 감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드레피는 꽃들로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봄 소식을 전하는 정령사, 단연 민들레와 제비꽃이 으뜸이었지요.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는 흥부전에서 보듯 제비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새요, 또는 농작물의 해충을 잡아먹는 길조의 상징이었지요. 사람에게도 아주 날렵하고 민첩한 사람 보고 제비라고 부르잖아요. 세계적으로 제비꽃은 흔하디 흔한 들꽃이죠. 550여 종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에만 같은 속에 속하는 것이 20종, 변종까지 합하면 60여 가지나 된답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오랑캐꽃, 안진뱅이꽃, 장수꽃, 씨름꽃, 봉기풀, 반지꽃, 첩꽃, 외나물. 와, 아니 그렇게 고깔 제비꽃에 이렇게 이름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네요. 서양에도 제비꽃의 애처로운 모습을 그린 노래나 시가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모차르트의 제비꽃이란 가곡이지요. 높이가 5 내지 20cm 밖에 안 되는 작달만한 키에 가련하고 연약한 모습의 제비꽃. 그중 고깔 제비꽃은 분홍색 꽃을 지닌 산속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랍니다. 줄기가 따로 없고 잎자루가 길게 뿌리에서 돋아나죠. 잎은 심장 모양이고 양면에는 가드란 털이 밀생해 있으며 잎가엔 톱니가 있죠. 꽃대는 초봄에 여러 개가 올라와 각기 한 개씩의 꽃을 피우는데, 꽃이 필 때는 그 기부 가장자리가 곡갈처럼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옆으로 조금 토라진 듯한 꽃을 꽃줄기채 따서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놀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름엔 꽃이 피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는 특이한 성질이 있고, 꽃이 지고 나면 꽃대도 같이 사그라든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니까 참 색깔이 예쁘고 아주 정말 그냥 줄기가 없어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요? 마치 나뭇가에 붙어서 자라는 그런 꽃 같아요. 어린 수는 뿌리째 캐어 데쳤다가 쓴맛을 우려낸 뒤 나물로 무쳐 먹고요. 서양에선 꽃에서 향수를 뽑아낸다고 해요. 또 꽃말이 있는데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제비꽃은 그리스 국화이기도 하죠. 고깔제비꽃. 아, 근데 참 애석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꽃을 볼 일이 별로, 진짜 뭐 개나리 진달래, 어? 능소화 이런 건 뭐 우리 동네에서 또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고깔제비꽃은 아쉽게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사진으로만 또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분께요. 는 이분은 그 홍석환님은 이 책을 직접 다 취재하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아주 참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좀 오래됐어요. 1994년에 도서출판 웅진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국의 토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왜 따는 걸까요? 그냥 본체로 그냥 두지, 그냥 이렇게. 물론 그것을 따와서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냥 저는 그대로 지켜보는,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 이거 지금 녹음하는 날이 입추입니다. 입추. 네. 확실히 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일교차가 좀 심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지금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살구나무 밑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살구나무 밑에서. 살구나무가 피는 게 기뻐서 혼자서 피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우니까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경험인데, 얼마나 할머니가 살구나무 밑에서 우셨으면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게 할머니가 우셔서 피는 거다라고 했을까요? 그 심정을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시인의 그 기사를 가사로 만든 노래가 바로 살구나무 밑에서입니다. 시인이 누구냐고요? 장성남 시인입니다. 제 우체통라라 채널에 있어요, 이 노래. 솔직히 AI가 노래는 참 감정을 잘 넣어서 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근데 어떤 기사나 무슨 명언을 읽을 때는 감정이 없어요. 그냥 회기라가 됐어요. 회기라가.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의 토종 101가지. 오늘은요, 앵초입니다. 참 예쁜 꽃이죠? 앵초. 이름도 이뻐요. 앵초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꽃입니다. 달력이나 꽃 사진책에는 의뢰 나오고 오래전부터 꽃이 예뻐서 감상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구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전국의 산 중턱 습지나 냇가의 양지에 바른 곳에 띄엄띄엄 가냘프게 피어 있답니다. 전 세계에 여러 종류가 퍼져 있지요. 앵초도감이란 책이 있을 정도니까요. 약 800여 종이나 된다는데 우리나라에는 9종이 자생하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근처 티베트에 특히 많이 있는 그야말로 산초라 할 수 있지요. 앵초를 보면
사춘기 소녀의 꿈이란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이름이야 벚꽃 비슷하다고 벚꽃 앵자를 붙였지만 앵자가 벚꽃 앵자였네요. 뿌리에서만 나오는 잎새, 온몸에 붙어있는 긴 흰털, 20에서 25cm 정도 높이로 쫑긋 올라온 꽃대, 6개에서 10송이가 수평으로 쫙 펴진 자홍색꽃, 4월에서 5월에 개화를 한답니다. 심장 모양 비슷하게 생긴 5장의 꽃잎. 아무리 요모조모 뜯어보고 조금 멀리 떨어져 지그시 건너만 봐도 앵초는 어린이티를 갓 벗어나 앵콤살콤 뽀얀 꿈을 머금으며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줄다름치기 직전의 사춘기 소녀의 모습, 바로 그게 아닐까 싶어요. 크기도 그리 크지 않고 꽃도 너무나 깜찍하게 예뻐서 누구나 집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풀이죠. 5치 정도의 큰 쥐라분에 밭을 부엽토 굵은 모래를 4대 2의 비율로 섞어 심고 반 그늘에서 키워야 해요. 꽃이 피고 씨가 익으면 지상부가 없어지지요. 번식은 포기 나누기 또는 씨앗 등으로 하는데 가을 또는 2, 3월에 뿌리를 잘라 자른 자리가 삽삽 표면에 보일 만큼만 묻으면 되지요. 나물로 먹어도 된다지만 어디 먹을 게 없어 앵초처럼 가녀린 풀을 뜯는답니까? 약재로는 진해, 거담, 중기치로 등에 쓰이지요. 또 하나 꽃말이 있는데요. 행운이래요. 앵초를 키워 주고 싶은 사람에게 뜻깊은 날 행운을 선사해 보세요. 여기까지인데요. 옛날에 제가 어떤 소설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숲은 약국이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정말 앵초까지도 먹고 또 이렇게 종기치료 등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정말 숲은 천연약국입니다. 그죠? 천연약국.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숲에 있는 이런 풀들을 자세히 알고 그러면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앵초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앵초인 줄은 몰랐어요. 자주 봤어요. 예, 하도 흔하지만 참 예뻐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앵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지은이는 홍석하님이고요. 참 저는 이 책이 사진도 진짜 생생하게 실려 있어서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1994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그런 하루하루를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네,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오늘은 얼레지 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얼레지 꽃 그러면 왜 얼레리 꼴레리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레지, 가재무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백화과의 여러 해살이 알뿌리 식물이지요. 근년에 이르러 달력이나 사진을 통해 꽤나 많이 알려진 탓인지 되게 태백산이나 향로봉 같은 고산지대의 물이지요. 군락을 이루던 것이 차츰 사라져간다는 서글픈 얘기가 들립니다. 이 가녀린 높이가 25c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그런 식물조차
편히 누울 수 없게 된 이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근데 제가 지금 사진 보니까 예쁘긴 해요. 네. 연한 그 분홍색 진짜 예쁩니다. 몇 해 전 콜롬비아 산타마르타 근처 밀림 속에 사는 코기족 주장이 서구의 아우들에게 보낸 절규에 가까운 애소가 생각나는군요. 네. 이게 뭐 세계의 심장 녹색 평론 1992년 7월 8월호에서 실린 거랍니다. 아우는 어머니의 살을 베고 있다. 아우는 어머니의 팔을 자르고 있다. 아우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잘라내고 있다. 아우는 세계의 심장을 죽이고 있다. 짐승들이 죽는다. 나무들이 말라간다. 사람들이 병든다. 많은 질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치료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팔과 혀와 다리를 자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아우여, 너의 물이 저 밑에서 마르고 있다. 우리가 자라면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인가? 우리는 모른다. 아무도, 우리도 모른다. 안타까운 마음을 잘 드러냈네요. 봄에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눈이 아직 덜 녹은 나무 그늘에 함초롱이 땅을 향해 피어있는 자줏빛 얼레지를 발견하고 하지요. 한데 조금 자세히 보면 단 2개뿐인 잎에 얼룩덜룩꽃 또는 꼭 옷에 핏물이 든 것처럼 어우러기가 져 있는 걸 보곤 섬찟해지기도 하고요. 4에서 6cm 되는 덩그마니 큰 6개의 꽃잎이 한껏 뒤로 젖혀진 채 5곳이 쫑긋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야릇한 기기가 느껴지곤 한답니다. 요즘엔 화분으로 덜어 기르는데 예전엔 갓다구리를 녹말가루의 대명사로 쓰던 시절 바로 이 얼레지 알뿌리가 갓다구리였죠. 봄 나물로도 좋고 강장, 건위, 약재래도 많이 썼고요. 6월이면 지상부가 사그라들어 없어지지요. 여름엔 서늘하게 해주고 비옥한 부식토를 깊은 화분에 깔고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게 좋답니다. 그런데 이게 연한 자줏빛이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얼레지. 저는 실제로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은 금낭아입니다. 이 책은 지은이는 홍석하님입니다. 금낭아 꽃은 진짜 저는 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사진을 보면 무슨 비단 복주머니 같습니다. 네, 아주 또 참 금낭아. 얼마 전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집에서 1박할 기회가 있었지요. 할머니 한 분, 부모님 내외, 형님 식구들과 아이들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인데 놀랐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만한 살림 규모에도 오손도손 도시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싶대요. 우리 풀, 꽃, 나무들 이름엔 며느리자가 들어가는 게 서너 가지가 되지요. 며느리 배꼽, 며느리 미시개, 그리고 금낭아, 바로 며느리 주머니 등. 우리 선조들은 풀, 꽃, 나무 등에 가족들의 호칭을 즐겨 붙이곤 했죠. 그건 바로 대자연과 사람 사리가 서로 긴밀하게 넘나들면서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요즘은 먹을 물조차도 없다고 난리 버섯들이지만요. 며느리 주머니, 며느치, 덩굴모란, 등모란 등으로도 불리는 금낭아는 참으로 꽃이 허참 저렇게 꽃이 필 수도 있나 싶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진짜 꽃이 어, 꽃 같지 않고 무슨 진짜 비단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네, 진짜 신기하네요. 이 금낭아는. 옛날 세뱃돈 받아놓던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비단 복주머니 같기도 하고 화살처럼 휘늘어진 한 가지의 꽃이 쭉 매달려 있는 모습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저렇게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을까 싶게 무슨 궁궐의 호화 장식 같기도 하죠. 양귀비꽃이 한떨기 붉게 타오르는 해이듯이 같은 양귀비과 식물이라 저리 특이하게 생겼는지 모르겠군요. 예전부터 관상용으로 뜰에도 심어왔고 절의 하단에도 많이 가꾸곤 했지만 지리산이나 천마산, 오대산, 소백산, 설악산 등지에서 야생종이 발견되기도 했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키 저기 117이 입장 중이고 몸이 흰가루를 10개 뿌린 것 같은 녹색이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4월에서 거는 8월 사이 119랑 하살때 120까지 주 121까지 주머니 매달리듯 꽃이 피죠. 뿌리줄기는 상처 났을 때나 종기, 타박상 등에 쓰는 약재이지만 유독 식물이라 함부로 먹어선 안 되고 푹 삶아 며칠간 물에 담가 독을 빼낸 뒤에 나물로 해먹는데요. 그렇지만 이 풀을 기르는 사람이 꽃보는 데 정신이 풀려 117이 입장 중이고 과연 나물 해먹을 맛이 생길까요? 117이 입장이고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예쁜 있는 꽃을 거는 나무로 119랑 해먹습니까? 120까지 121까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럼 절에 가면 이게 있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꽃 이름을 많이 모르니까 예쁘다 하고 감탄만 하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금낭하였구나 라고 오늘 또 새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저기 감사합니다. 117이 입장 멋지고 중이고 여기 와서 가죠. 보람찬 하루하루 만드십시오. 117이 입장이고 우리가 갈 수 감사합니다. 있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5번째 시간 붓꽃입니다. 제가 음악을 잠깐 켰는데요. 음악을 끄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게 지금 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붓꽃은요, 꽃봉오리가 붓처럼 생겼다고 해서 붓꽃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야생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텔레비전에서도 양념 삼아 꾸준히 떠들어대고 있지만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희귀종과 소유라는 문제죠. 흔하게 구할 수 없는 희귀종을 곁에 두고 싶은 거야 누구나의 바람이겠지만 문제는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욕심을 낸다거나 돈벌이 되는 일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는 그런 비뚤어진 세상 풍조가 가장 연약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문만 해라 어떤 수를 쓰든 구해주겠다 그런 못된 장사치까지 등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들꽃 즉 야생화를 자생식물이라고 명명했듯이 원래의 자생지에서 자연스럽게 퍼져가도록 하는 것이 대자연의 또 온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겠지요. 무엇을 위해 소유해야 하는가? 제3, 제4 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는 조사, 연구를 위해서일지라도
가꾸고 기르는 일에 자신이 생긴 뒤에야 행동 개시를 할 일이겠죠. 붓꽃은 전국 어디서나 양지바른 산기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라색 여러 해살이 풀이죠. 난초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 짝달만한 키에 꽃이 한 줄기에 단 한 개씩 피는 모습이 예로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꽃이 만개하기 직전에 꽃봉오리 모습이 꼭 붓글씨 쓰는 붓 모양 같다 하여 붓꽃이라 이름 지어졌지요. 붓꽃은 절하로도 흔히 꽃다발을 장식하고 화분 재배도 가능하지만 하단에서 집단을 이루어 가꾸는 게 아주 보기가 근사하지요. 노지에서 길러도 월동이 가능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폭이 밑동이 굵어지고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므로 폭이 나누기도 수월하고요. 요즘은 대량 재배하는 곳도 많아져서 비교적 구하기도 쉽답니다. 근데 이 책이 1994년도에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홍석하님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은 찍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따로 조사해서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내가 내용을 읽는데 저작권에 또 괜히 그러지 않을까 걸리지 않을까. 어쨌든 참 예쁩니다. 붓꽃도 종류가 많죠. 보라색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진짜 정말 붓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솜다리입니다. 저는 사실 이 솜다리 보고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에델바이스 그러면 에델바이스가 솜다리 꽃이라고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솜다리란 이름은 몰라도 에델바이스란 이름은 못 들어본 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말 이름은 생전 모르고 지내다가 영어 이름을 먼저 알고 나서야 우리말 이름을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산에 어지간히 다녀서 산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쯤 되면 그때쯤 되게 솜다리와 해유하게 되고 에델바이스가 우리나라 솜다리나 마찬가지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곤 하죠. 네, 저도 이 책 보고 알게 됐습니다. 네. 솜다리. 이름만도 너무 예쁘죠? 솜의 다리, 솜의 달? 글쎄요. 솜털로 수놓은 다리이든 솜으로 만든 달림이든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작고 귀엽고 포근하고 아장마냥스럽고 아주 조심스레 소곤소곤 얘기해야 되고 그런 여러 느낌이 함께 전해지잖아요. 돌 사이에서 피나 봅니다. 이 풀꽃 전체가 원래 그렇게 생겼답니다. 잎, 줄기, 꽃에 하얀 솜털이 나 있고요. 높이가 고작 15 내지 25cm, 5월에서 8월까지 줄기 끝에 샛별 모양의 하얀 꽃이 달려 바위 틈에서 눈처럼 빛나는 귀여운 미소를 보낸답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 별 같아요. 사진에서 보니까. 하지만 진짜 꽃은 그 가운데 별처럼 생긴 것이랍니다. 별 모양의 흰 솜털은 꽃받침 격인 포엽이래요. 근데 솜다리를 영어로 코리안 에델바이스라 부른다나요? 잘못된 거죠. 솜다리는 그냥 솜다리라고 해야 하고 에델바이스는 그냥 에델바이스고요. 유럽 고산지대인 알프스 일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만 에델바이스가 있듯이 솜다리도 설악산 일대의 태백간도, 그리고 한라산의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만 자라죠.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없군요. 하지만 이거 산에 높은 고산지대에만 가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한두 군데 이식 재배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원래 고산식물들은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몸체가 이상하게 커버리거나 변형되기 쉽대요. 혹시 꼭 한두 포기 구에다 기르고 싶은 분은 아무래도 다음 사항을 잘 숙지하신데 키우세요. 아무래도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운 데는 약해서 한여름에 신선하게 해주고 햇빛을 30% 차강시켜 주세요. 그런데 저는 물론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야 가꾸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겠지만 저는 그냥 보고자 그냥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서 그냥 보는 주의자입니다. 그냥 그 생명 자체를 그냥 지켜보자라는 주의입니다. 어쨌든 아름답네요. 솜다리가 에델바이스였구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동 덩굴입니다. 늘 푸른 만병의 약초.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들 중에는 어렸을 적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인동꽃을 따서 그 속에 달콤한 즙을 빨아먹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어찌 인동꽃 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먼 시골길은 항상 우리들의 놀이터였지요. 숱한 풀, 벌레들과의 쉼없는 전쟁터이자 학습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요즘 도시에서 크는 아이들을 보면 어쩐지 측은하기도 하고 대자연과 조금이라도 더 교감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한답니다. 인동초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군요. 얼마 전 은퇴한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자신을 인동초에 비유하여 책을 내신 일이 있지요. 그분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늘 푸름을 유지하는 인동덩굴 같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인동은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사연을 많이 간직한 낙엽 덩굴입니다. 인동은 그 이름도 뜻이 깊지만 무엇보다 그 약효가 뛰어나서 인삼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잎줄기엔 탄익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인동등이란 생략명을 가지고 있죠. 한열로 인한 입마름증, 열독, 한홍성 질환의 해독제로 많이 쓰였답니다. 꽃이 처음엔 흰색이다가 나중엔 황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금운화라고도 불리며 이뇨 정렬 해독제로 여러 병에 써왔죠. 꽃이 만개했을 땐 조금 어지러울 정도로 현란하고 질 땐 좀 지저분하게도 느껴지죠. 이 꽃으로 담근 술은 각기병에 아주 좋다고 해요. 양리 실험을 한 결과 꽃 달인물은 이뇨작용, 혈당을 늘리는 작용, 정리군, 포도균, 폐렴근의 억제작용, 또 교감신경 흥분작용, 평활근 마비작용도 있답니다. 인동덩굴과 띠 뿌리를 함께 다려 먹으면 웬만한 감기엔 특효고요. 더구나 암치료 효과도 있다고 해요. 차처럼 다려 먹으면 위암에 좋고 감초 또는 진해와 함께 달여서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 치료에도 쓴답니다. 인동은 실내에선 기르기엔 조금 어렵지만 만병의 약초라는 또 하나의 별명답게 앞으로 더 많은 병의 치료에 기여할 때까지 꿋꿋이
늘 푸른 겨울을 이겨낼 거예요. 참, 어, 식물은, 그러니까 숲은 천연치료제라는 그런 말이 다시 또 떠오릅니다. 네. 기후온난화로 너무 더워지니까 이 꽃들이 제대로 잘 자랄지 은근 걱정됩니다. 채소값이 엄청 올랐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 제가 녹음하는 이 날짜는 8월 22일입니다. 지금도 덥습니다. 예전에는 더위가요 8월 15일까지만 덥고 그 후에는 상당히 선선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그 날짜를 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동꽃처럼, 인동초처럼 이 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홍석하즘 1994년 웅진 출판에서 발행됐고요. 오늘은 큰 까치 수영, 그 다음에 동작꽃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풀이나 꽃, 나무들의 이름을 익혀가다 보면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갖가지 마음 씀씀이가 헤아려지는 것 같아 어떤 땐 박장대소하고 어떤 땐 너무나 그럴듯한 명명에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합니다. 식물 이름만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광물, 또 마을 이름에서도 그런 다사로운 정감이 얼마든지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한데 그렇게 좋은 이름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공연히 어렵게 한자를 이리저리 깨어 맞춘 이름들이 생겨나 멋도 없어지고 그저 딱딱함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까치 수영은 개꼬리풀 또 호라비떼라고도 한답니다. 꽃 무더기가 휘늘어진 모습이 개꼬리처럼 생겼지요. 홀아비에 축 늘어진 마음 같기도 하고요. 이 큰 까치 수영은 까치가 사는 전국 각지의 습한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지요. 큰 까치 수영은 주로 산기슭에 많은데 잎새가 조금 가늘고 끝이 더 뾰족하지요. 모두 흰 꽃이 이삭처럼 밀집하여 총상으로 피는데 특이한 것은 여러 개의 꽃들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나란히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 수영은 분재보다는 조금 넓은 하단이나 야지에 군락을 이루어 피어 있는 게 보기에 좋지요. 벌 나비들이 까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까치 수영은 매우 좋아한대요. 다른 야생애들과 마찬가지로 나물로 먹기도 하고 심지어 날것으로도요. 또 약재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 좁쌀풀은 까치 수영과 유사종으로 한여름 햇볕이 잘 드는 습지나 냇가에 옹긋종긋 모여 좁쌀 모양 샛노란 앙증맞은 꽃들이 촘촘히 원축골로 피어 있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이 꽃은 땅속 줄기를 뻗어가며 번식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줄기가 곱게 하늘로 일어서서 40cm에서 1m 높이로 자라며 잎모양은 버드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겨 둘씩 셋씩 서로 둘러나며 표면 전체에 아주 쬐그만 점이 산재해 있지요.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되게 이뻐요. 큰까치 수영. 개꼬리처럼 생겼네요. 그 다음에 동자꽃입니다. 네. 참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근데
제비 동작꽃은 진짜 모양이 다르네요. 이 제비 동작꽃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꽃은 져서 무엇을 남길까요? 꽃 중에는 전설을 지니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어 꽃으로 피어났다는 얘기가요. 대표적인 게 아마 심청이의 연꽃, 할미꽃 아니겠습니까? 동자꽃에도 기다림에 지쳐 눈 속에 묻힌 오세암의 동자 전설이 있습니다. 눈이 엄청 쌓인 한겨울, 저자에 내려갔다 돌아오지 못한 스님을 기다리다 마당 한귀퉁이에서 그대로 얼어 죽은 동자의 그 무덤 위에 한 송이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났답니다. 동자의 오롯한 기다림이 꽃으로 화해서 지금도 동자꽃은 산 아래쪽 마을을 향해 끝없는 눈길을 보내고 있대요. 그 어린 동자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네. 깊은 산 속에서 자라던 풀이지만 오래전부터 그 애잔한 모습과 꽃 색깔이 눈길을 끌어 많이들 길러오고 있죠. 특히 일본에선 대량 재배하여 관상용으로 내놓고 있다고 해요. 유사종으로는 털 동작꽃, 가는 동작꽃, 제비 동작꽃 등이 있고요. 특히 제비 동작꽃은 꽃잎 끝이 제비 꼬리처럼 갈라진 꽃 모양이 특이하고요. 색깔도 아주 진한 주홍색이라 좋아하는 이들이 참 많죠. 하지만 제비 동작꽃은 해박 500m 이상 되는 그런 고층 수원지대에서 자생하던 풀이라 저지대에서 기를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같은 속에 속한 꽃인데도 생김새가 아주 다르죠. 제비동자꽃은 기다림이 지친 동자가 제비처럼 날아가 빨리 돌아오지 뭐하고 있어요? 라고 스님에게 다그치는 그런 화가 날 대로 난 동자 같지 않아요? 동자에 한이 서려 있어서인지 양다를 좋아하고요. 줄기가 꺾이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생육기엔 칼리 성분의 비료를 주시고 여러 해살이 풀이지만 항상 어린 포기를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씨앗도 받아서 건조한 곳에 저장하시고요. 5월, 6월에 새순을 잘라 삽목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4, 5년에 한 번은 포기 나누기를 잘 하셔야 해요. 네. 동작꽃, 네. 특히 이 제비 동작꽃은 모양이 참 다릅니다. 기다림에 지쳐 눈 속에 묻힌 오세암의 동자 전설이 있는 동작꽃, 참 애틋합니다. 이렇게 식물에 대한 꽃들에 대한 걸 읽으니까 저도 좀 세상이 더 달려 보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도시에서 자라서 잘 모르거든요. 뭐 일반적인 건 알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과거에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다시 또 읽으니까 새롭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당신들이 우리들이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솔나물과 그 다음에 돌나물. 먼저 솔나물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물하면 떠오르는 건 을의 가난입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던가요?
요즘에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밥 굶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 정말로 먹을 게 없어 하늘만 쳐다보며 끙끙 앓다가 많이 죽어가기도 했던 시절, 나물은 마지막 명줄이었습니다. 나물이 없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지금의 노인네들은 보통 보리밥을 지겨워하시며 잘 안 드시지요. 하지만 나물만큼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싫어하시지 않지요. 오히려 옛날에 먹던 맛이 아니라고 달가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온통 기름에 지지고 볶고 케첩이니 마요네즈니 온통 서양 양념에 뒤범벅된 음식에 감칠맛이 사라져버린 비닐하우스의 채소들, 산채나 저을간 음식이 새로이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먹거리가 다 배려버린 데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엔 배고라 굶어 죽을 지경에나 마지막으로 찾던 그 하찮은 나무들은 이 우주시대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줄 마지막 먹거리로 거듭 태어난다고 봐야겠죠. 솔나물은 이파리의 생김새가 솔잎 비슷하게 가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흰 솔나물, 개솔나물, 애기솔나물, 꼬리솔나물, 털솔나물, 왕솔나물 등 종류도 꽤 많아요. 한여름 전국의 농밭, 숲속, 풀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죠. 한 곳에 여러 대의 줄기가 곱게 서서 황금색 물결을 이루는 모습은 주위의 푸른 녹색과 잘 어우러지고요. 향기가 있어 벌, 나비가 끊이지 않아 훌륭한 밀원 식물이기도 하죠. 온몸에 잔털이 나 있고 꽃가지 끝에 대개는 샛노란 원축골 장꽃 뭉치가 무거운 듯 조금 뉘어져 있고요. 봄철 새수는 좋은 나물이고요. 거의 모든 나물이 그렇듯 감기, 인후염, 황달, 또 월경, 불순, 피부염, 종기 등이 쓰이는 약재이죠. 또한 꽃은 노랑, 뿌리는 빨간 물감을 만드는 염료로도 쓰이고요. 그렇군요. 어디서나 햇볕 잘 드는 곳이면 잘 자라고 씨앗이나 폭이 나는 뒤로 번식하지요. 전 또 솔나물이 보기만 했는데 이런 또 효능이 있었군요. 그 다음은 돌나물입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있었던 77세 되신 60년 경력의 약초 할아버지와 새로 농사짓기를 시작하는 45세의 도시 출신 중늙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험 없는 제가 우선 재배에 손을 댄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한참 뜸을 들이신 할아버지는 돌나무를 한번 해보시게 손도 많이 안 가고 생장력도 왕성하고 전만도 있을 테니까. 돌나물이라? 요즘도 간혹 재래시장에서 할머니들이 다라이다 수북히 쌓아놓고 팔고 나시는 그 돌나물, 시골집에서야 산에 가면 얼마든지 뜯어올 수 있고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주위나 바위 언저리에 심으면 지가 알아서 이리저리 뻗어가던 그 돌나물. 그렇습니다. 일명 돈나물이라고도 하는 이 돌나물은 돌같이 세고 센 흔한 나물이었지만 달나라가는 이 국제의 시대엔 오히려 구경하기가 그리 쉽지만 않죠.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각 마디마디
뿌리를 내리고 뽑아버려도 말라 죽지 않고 마디에서 새 뿌리가 생겨나서 땅에 뿌리를 박는 그 왕성한 번식력과 생장력, 그것이 바로 돌 같은 돌나물의 자랑이죠. 꽃은 또 얼마나 예쁘다고요. 사실 그 돌에 핀 꽃 같지 않게 얼마나 오밀조밀 귀엽습니까? 정말 사진만 봐도 멀리서 보면 별 같아요, 별. 녹색별. 돌나물은 잎이 다육질이라 섬유질이 적고 비타민C, 인산 등이 풍부하여 늦봄의 봄 기운에 나른해진 우리에게 새콤하고 시원한 향취를 선사해 주죠. 전에는 해치소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김장김치 떨어진 지는 한참 지났을 무렵 이 돌나물 김치를 담거나 물김치로도 흔히 해서 먹었고, 또 살짝 소금에 절였다가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얼마나 상큼했다고요. 한방에선 모든 부분을 경천초라 하여 해열, 해독제로도 쓰고 간 경변증엔 즙을 내어 마시면 효과가 있으며 타박상이나 볼고리 등엔 생잎을 찧어서 바른답니다.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항암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우, 정말 돌나물 진짜 굉장하네요. 아주 정말 그냥 강인한 풀이고 또 기르기도 아주 쉽다고 합니다. 네, 참 돌나물은 좀 먹어봤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토종 100일까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참 식물들을 다시 한번, 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요. 다음에도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성심성의껏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지은이는 홍석하님이 되겠고요. 1994년 웅진 출판에서 발행됐습니다. 오늘은 만병초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만병초가 있다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좀 건방진 이름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지리산 근처에 사는 한 후배한테 들렀더니 만병초라고 있는데 한번 보러 갈까요? 라고 묻더군요. 전 그 이름이 하도 거만해서 원 젠장맞을 징시황도 못 찾았다는 불로초도 아닐 테고 이름이 그게 뭐람, 만병을 다 낫게 해준다는 거야 뭐야 하며 영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게 마냥 후회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잊지 못할 인연이 맺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지요. 근데 이 만병초 사진으로 보니까 꽃은 다 예쁘잖아요. 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름값을 하느라 그런지 이 나무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해발 700에서 2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의 숲속에서나 발견되니까요. 홍만병초, 울릉도에만 있습니다. 노란 흰 만병초, 설악산을 비롯한 고산지대 및 북한, 꼬리 진달래, 경북이나 충북 강원도, 높이가 약 2 내지 4m의 늘 푸른 넓은 잎나무인데 잎이 가직줄로 뻣뻣하며 길이가 10 내지 20cm, 폭이 5 내지 10cm, 앞면은 녹색으로 강택이 나며 뒷면은 회갈색으로 부드러운 털이 빼곡히 나 있고 햇빛을 받으면 잎 가장자리가
뒷면으로 말리는 특징을 지녔죠. 조금 두터운 가죽줄의 그 잎이 만병초라 이름 붙게 된 약재래요. 거풍이나 이뇨, 건위, 강장, 진통, 강정, 체염 등의 효능이 있고 여성의 정력 강화에 좋다나요? 참 별난 만병초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귀한 식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캐어오는 건 아주 못된 짓이겠죠. 고산 식물이라 이 씨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데다가 설사 겨우 살리더라도 공해에도 약하고 생장이 매우 느려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만병초. 어쨌든 만병초 이게 좀 대량 번식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산수국. 네, 아주 참 예뻐요. 산수국도.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겨울철 실내 꽃가꾸기였는데요. 쏟아지는 질문의 대부분이 과연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선인장이 전자파를 흡수한다는데 사실이냐, 벤자민을 몇 그루나 들여 놓아야 적당한 거냐 등 주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고리탑답한 얘기 같습니다만 사람이 어찌 이기심과 유효성, 효율성 없이 살아갈 수가 있으리요마는 그래도 너무 그쪽으로만 무한 경쟁을 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자연히 지탱할 수 있는 개발로 얘기하더라도 무슨 큰 공사를 할 때 문화재니 뭐니 해서 눈에 보이는 건 대해서 제법 돈 들여가며 대책을 세우면서도 하다못해 그 수목원 관계자나 자생식물 연구하는 분들께 단 하루라도 조사, 연구, 이식할 기회를 준 적이 있냐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연보호니 환경보호니 떠드는 사람들 중에 정작 생명의 1단계랄 수 있는 식물 자체를 아끼고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수국이야 예전부터 화분에 많이 심어 기르던 흔한 화초였으나 산수국은 꽃둘레에 흰색 계통의 장식화가 3개 내지 5개 따로 피는 게 독특해서 수국의 그 덩그마니 탐스런 느낌과는 또 다른 아기자기한 맛을 더해주는 야생 갈립 작은 키나무죠. 산속에 그늘진 골짜기 습기가 많은 곳에서 많이 자라는데 야생이라 화분으로 재배하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산수국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뿌리 줄기가 목질화 되었으나 배합토에 깊이 묻지 말아야 하며 3월달에 분갈이할 때 뿌리 줄기를 잘라 폭이 나누기로 해도 되고 6월에 모래흙에 얇게 줄기꽂이를 해도 됩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유의하고 장마가 들기 전까진 햇볕에 키우다가 그 뒤엔 반 그늘에서 키우면 높이가 약 1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개화기는 7월에서 8월이지요. 보니까 산수국 아주 예쁘네요. 네, 정말 아기자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지금 이걸 녹음하는 날이 8월 26일입니다. 네, 아직도 덥습니다. 네. 식물들도 많이 덥겠지요. 식물들 뿐이겠어요. 동물들, 사람들, 건물들, 공기까지도.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첫 번째로 읽을 식물은 비비추입니다. 경기 강원도 이남 전역의 산지 냇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써 잎은 뿌리에서 모여납니다. 잎은 타원형 계란꼴로서 8개 정도의 엽맥이 뚜렷이 나타나는 바 힘차게 자라나는 생명력이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꽃뿌리는 모양이 긴 깔때기 모양으로 꽃잎 끝이 6개로 갈라지며 뒤로 약간 젖혀지는데 7, 8월에 길이가 40cm 정도의 그런 꽃줄기가 따로 쑥 솟아올라 한 7개, 8개의 연한 자주색 꽃들이 한쪽을 향해 피지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연하디 연한 자주색 빛도 나고 보라색 빛도 나는데 아주 그냥 뭐 가녀린 계란형 그런 꽃 모양이에요. 아주 참 예쁩니다. 아주. 비비추는 산야에서도 쉽게 발견되곤 하지만 옛부터 집안의 하단에 심어 기르고 하였던 관상식용식물이죠. 철분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 또 건이나 전장, 이뇨, 강장의 효과도 있다 하여 잎을 지지겨 바르면은요 여드름이나 부스럼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한여름에 함초롱이 몰켜 앉은 싱그러운 잎새들 가운데로 쭉 뻗어 올라온 꽃대, 거기에 일제히 한쪽을 향해 피는 조금은 모자란 듯 화려하지 않게 고개를 다소곳이 숙여 피는 이 비비추 꽃은 마치 임을 향한 그런 갖가지 사연을 애소하는 갓 소녀티를 벗어난 처녀의 모습 같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 이 책의 저자가 황석희 님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표현은 꽃을 표현할 때 뭐 갓 소녀티를 벗어난 처녀의 모습 이런 게 참 많이 쓰시네요. 그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기린초입니다. 이름이 참 비비추 꽃 이름도 예쁘지만 기린초도 예쁘지 않아요? 네. 기린초 중에서도 울릉도 독도에서만 자라는 귀한 꽃이 섬기린초입니다. 여러 대의 줄기가 꼿꼿하게 포기로 서서 있는 모습이 꼭 기린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섬기린초는 일반 기린초보다 키도 크고 잇몸도 더 큽니다. 사실 그 말이란 건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말을 해야 정확히 소통이 되는 경우가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일 테니까요. 물론 말없이도 통하는 사람, 그런 자리, 그런 만남이란 또 얼마나 격조 높은 것일까요? 우리말 기르다의 뜻은 기념하다, 진정으로 하염없이 그리워하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또 마찬가지 어원이라고 합니다. 기린이란 동물은 살아있는 풀은 밟지도 먹지도 않는 아주 어질기 그지없는 성품을 지녔답니다. 기린이 또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었군요. 그러나 기린초는 그런 기린을 기르고 있는 풀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이 작가분은 지나친 해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이 섬 기린초와 울릉도를 떼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20대에 한 40 넘어 한두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워하던 그런 뭇 송내들이 모두 기린초나 백리향,
미역치, 향나무 등 살포하고 소중한 우리 모두의 자산을 이룬 게 아닐까 어림해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섬 기린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몰랐죠. 네. 나물로 무쳐서 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돌나무과는 좀 맛이 다르고 꽃, 잎, 뿌리 등 모든 부분을 약재로도 쓰고 분재는 물론이고요. 대도시 하단이나 공원에서도 잘 자라므로 대란 식재로 유명하죠. 맞아요. 저 본 것 같아요. 응? 노란 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섬 기린초. 근데 그냥 기린초겠죠. 전 솔직히 울릉도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울릉도에 가서 한번 섬 기린초로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참 이름이 이쁘지 않아요? 섬 기린초 그리고 길이다. 네. 아무튼 너무 어, 예쁜 꽃이고 앞으로 이거 저 볼 일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구름을 위한 음악입니다. 잠깐 들어보실래요? 제가 왜 잠깐 이 음악을 들려드렸냐면 우리 하늘을 보면 구름도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네. 여러분 하늘 하루에 몇 번 보세요? 하늘도 보시고 구름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구름이 참 게요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러나 다양하다라는 건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보면 놀래요. 오늘 한번 구름 보시면서 어떨 땐 만지고 싶어요. 예? 뭐 그게 뭐 만져지겠습니까? 하지만 만지면 진짜 포근할 것 같아요. 네. 구름처럼 흘러가는 그런 하루하루이지만 그냥 한번 수다 떨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곰치. 네. 곰치는 뭐니 해도 역시 곰같이 넓적한 잎사귀가 보기에도 싱그럽고 넉넉하기 그지없고 이 잎으로 쌈을 싸서 먹으면 은근한 향미가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 옛날부터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아온 산나물이죠. 워낙 아주 깊은 산에서만 나기 때문에 채취는 재배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근년에 강원도 양구 대암산 일대에서 대량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취나물 중에 으뜸인 곰치지만 7, 8월에 피는 샛노란 그런 총삭꽃 무더기는 너른 잎새들 가운데 우뚝 솟아 보는 이를 시원하게 합니다. 또 생장력이 왕성한 야생초라 화분으로 가꾸기보다는요 마당에 심어 아치마처럼 넓게 퍼져가는 잎사귀를 감상하기도 하고 간혹가다 날것으로 싱싱한 된장쌈도 즐기다가 여름이 되면 불꽃 솟아올라 밑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탐스러운 꽃도 즐기고 아무튼 일석삼조를 즐길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우리의 곰치입니다. 이게 한자로는 웅소라고 하네요. 가을에 줄기를 따버린 뿌리를 말려 약재로 쓴답니다. 진해, 거담, 진통, 백일해, 천식,
요통 또는 관절통에 쓰이는데 앞으로 우루과이 시대를 대비한 아주 그냥 신선 산채로 각광을 받을 날이 멀지 않는 미래의 건강식품이죠. 이 책이 1994년입니다. 그때 썼기 때문에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너무나 예쁜 물레나무예요. 네. 물레나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이 꽃을 보면 저는 의뢰 우리의 옛 민요 가락인 물레타령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옛날에 물레질로 실을 감으면서 하염없는 그런 단순 노동에서 오는 고달픔을 그런 가락에 실어 달래곤 하였던 우리 조상님들, 특히 여인네들의 한어린 소망이 한이 피어난 것인지도 모르죠. 전북 완주의 물레타령 노래 있잖아요.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민요는 못해서. 물레야 물레야 빙빙빙 돌아라, 남의 집 기동자 방실 맞는다, 에이야 디야 에이야 디어라, 사랑이로구나, 만경창파 둥둥둥, 답배 어기여차 에라 디어라, 노를 저어라, 에이야 디야 사랑이로구나. 이런 물레타령이라고 합니다. 예색하게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바람개비처럼 생긴 제법 큰 꽃잎이 한쪽 방향으로 약간 비틀어져서 피는 게 꼭 물레 같기도 하고 또 바람개비 같기도 하고. 근데 아쉬운 건 꽃의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답니다. 한 가지 끝에 3송이, 많게는 12송이까지 차례로 돌아가며 피기 때문이죠. 양지 바른 들과 산에 골고루 자라나는 그런 여러 해살이 풀이지만 습기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꽃이 진 후 한 달쯤 꽃들이가 갈색으로 변하고 터지면서 먼지 같은 종자가 나오지요. 참 이뻐요. 근데 저는 또 애석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봄에 싹이 나면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보기가 참 좋지요. 이 어린 순엔 인산, 철분 등 무기질이 많이 있어 아주 훌륭한 산나물이랍니다. 쓴맛도 거의 없어요. 한방에서는 잎과 줄기로 약재로 쓰는데 지혈, 종기, 연주창, 상처 났을 때 여러 곳에 사용한대요. 오늘은 곰치하고 물레나무를 읽어봤습니다. 네, 저는 곰치 쌈으로 한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었던 걸로 아는데 비싸서 어디 먹겠습니까? 네. 아무튼 물레나무와 곰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의 소중한 또 식물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속 바위 위 샛노란 잠별들의 합창 소리인 바위 채송화. 어쩌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우리에게서 버림받은 것들, 거창하고 특별한 것, 이름난 것들에 우리는 더욱 익숙해 있기에 우리 관심의 뒤편으로 밀려난 아름다움, 결코 화려하지 않으나 은근한 아름다움, 크고 장대하지 않으나 단아한 모습, 결코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은은한 향취를 내뿜는 것, 우리 곁에 버려진 너무도 작고 가녀린 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서부터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비로소 싹트는 것이리라. 이분이 시를 쓰셨나봐요. 바이 채송화. 아주 그냥 노란 정말 잔별 같아요. 우리가 보통 조그맣고 키 작은 하초를 생각할 때면 흔히 떠오르는 게 채송화일 겁니다. 하지만 이 바이 채송화는 그보다 더 작고 앙증스럽답니다. 이름만 채송화와 같을 뿐 실은 돌나무가에 속해 오히려 기린초나 돌나물과 더 비슷해요. 이와 거의 비슷한 종류로는 땅 채송화라는 게 있는데 바위 채송화는 주로 산속 바위에서 자라고 땅 채송화는 바닷가 바위 틈에서 자란답니다. 땅 채송화는 바닷가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군요. 이 바위 채송화나 땅 채송화를 보면은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땅 채송화. 누구나 너무나 작고 귀여워 뽀뽀라도 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단에다 요놈을 좀 쫙 심어 놓으면 늦봄에 무수히 퍼져가는 노란 잔별들의 합창 소리에 정신이 없게 될 거예요. 어느 게 꽃이고 어느 게 잎인지 그런 걸 구별할 필요조차 없이 갓난아기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할 테고요. 채송화 꽃과 비교해 보세요. 채송화는 이것에 비하면 어른같지요. 꽃잎 생김새도 전혀 딴판이랍니다. 바위 채송화는 아주 작네요. 작은 노란별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잔디를 대신할 벌떼 같은 생장력인 벌개미치. 이름 근데 우리 풀꽃들의 이름 중에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나오거나 그 꽃이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짐작이 가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며느리 밑식개라든가 이 책에도 나오는 솜다리라든가 벌개미치는 벌판에서 자라는 개미치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죠. 자생식물연구회란 단체를 8년이나 이끌면서 우리 고유 식물을 찾아 번식시키기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이영주 씨가 최근 대량 재배에 성공하여 이 분야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풀이죠. 얼핏 보면 그저 그냥 들국화의 일종인 잡초에 지나지 않을 듯한데 이놈이 생각보다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아 앞으로 가능한 한 얼마든지 심어도 모자람이 없을 지경이라고 해요. 대부분 잡초가 그러듯 이 풀의 생장력은 한마디로 놀라울 정도랍니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녹지 사업은 해야겠고 궁여지체 끝에 노벤에다 이걸 대량으로 심어놓고는 깐에 김을 매준다고 일꾼들 시켜 이리저리 속간해서 아무데나 내팽개쳐 버렸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분통을 터뜨렸대요. 그런데요, 1년 뒤에 가보니까 그 거친 돌투성이에 거의 다 말라 비틀어 있던 그 풀들이 보란듯이 떡 소생해 있더란 것이죠. 그 왕성한 생명력에 다들 혀를 내둘렀던 적이 있답니다. 또 이 꽃은 7월에서 9월 중순 사이에 피는데요. 한 번 핀 꽃이 거의 2달 반이나 간다 하니까 어지간히 질기게 피어있는 셈이죠. 봄에 어린 수는 나물로 해먹고요. 뿌리는 한약재로 쓴답니다. 무엇보다 이 풀은 아무 땅에서나 쑥쑥 잘 자라는 그런 생장력과 옆으로 부단히 번져가는 그 번식력으로 앞으로 노변 잔디를 제치고 온 땅을 뒤덮을지도 모른답니다.
색깔이 뭐 연한 분홍색에 그렇게 연하게 보이는데 아주 생장력이 진짜 강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벌개미추와 바위추성화를 읽었습니다. 이게 1994년에 출판된 책이고 지은이는요 홍석한 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비록 저는 꽃을 집에서 가꾸지는 않지만 밖에 나갈 때마다 꽃이나 식물에게 인사를 합니다. 잘 피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13번째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입니다. 13번째가 이 책 소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오늘은 가을을 수놓는 들꽃의 왕자, 바로 구절초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구절초가 어떻게 생긴 거니? 하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가우뚱할 겁니다. 하지만 들국화가 구절초 하면 금방 고개를 끄덕이겠지요. 구절초. 이 이름은 옛날 부인네들이 9월 9일에 캐어 말렸다 다려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하여 붙여진 거고요.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이 다려 먹곤 아이를 낳기도 했다 하여 선모초라고도 부른답니다. 또한 옛 선비나 시인 묵객들은 매화, 난초, 대, 국화를 사군자라 하여 고든 기계와 당찬 지조를 상징하는 꽃으로 친송해 오고 있지요. 선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과 산에서 또 집들에서 늘상 가까이 보고 즐기며 갈무리해 차, 술, 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위급할 땐 기묘한 약재로 써왔답니다. 구절초는 그렇듯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러면서도 구하기가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은, 늘상 곁에 있으면서도 귀하게 쓰이는, 어찌 보면 우리 보통 민초들의 없는 듯 당당한 그런 삶의 모습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풀이라 하겠습니다. 네. 참 꽃도 예쁘고 쓰임새도 참 다양하고 참 좋네요. 한방에서는 건위, 보익, 신경통, 정혈, 식욕촉진, 중풍, 강장, 부인병, 그런 보온 등에 두루 많이 써왔답니다. 또 국화꽃을 대나무 베개나 판자 베개 속에 나이 수대로 넣고 베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수한다고 하며, 국화술은 또 밥맛이 나게 하고 위를 튼튼히 하며 피로회복과 장에 좋고 눈알이 단단해지며 농내장에도 좋다 하여 건강주로 손꼽았지요. 구절초는 국화 중에서 향기가 주충하고 출중, 그 자태가 은근하면서도 딱 뚜렷한, 단순 소박하면서도 큰집 의연한 모습으로 늦가을 첫서리가 내려도 청아하게 굳굳이 버텨내곤 하죠. 아무튼 이 구절초 종류는 성질도 무난해서 기르기도 퍽 쉬운 편이죠. 생장력, 병신력이 왕성해서 배수만 잘 되는 곳이면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고 노지, 월동도 가능하며 대개 봄에 뿌리나 또 누기나 꺾꽂이로 번식시키지요. 요샌 1년 내내 꽃을 피게 하는 기술까지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수리를 하나 봐요.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꽃은요, 부들입니다. 부들. 독특한 생김새 두루두루 부들부들 풀리게 하는 부들부들. 저도요 부들부들 처음으로 봤네요. 예? 핫도그 모양처럼 생겼어요. 작년 여름 벼르고 벼르던 백령도에 다녀왔습니다. 갖가지 흐뭇한 추억거리가 많이 생겼지만 무엇보다 부들과의 만남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죠. 이게 백령도의 읍내를 알 수 있는 진촌리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고요. 볼 일이 있어 일행보다 조금 일찍 카메라만 챙겨 들고 나섰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길 옆 저 너머에 무언가 하늘거리는 거 있어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부들이었습니다. 희뿌연 안개품에 묻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오른 부들, 육수하서라 불리는 원기둥 모양의 부들부들 이 꽃들은 누구도 보는 이 없는 이 외떨어진 야지의 새벽을 그렇게 호소리 맞이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이게요, 좀 핫도그 모양의 원기둥 꽃의 길쭉길쭉한 잎새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서 가을이면 까리가 단연 인기를 끌듯 한여름 무더운 실내를 조금은 시원스럽게 해주기도 하죠. 젊은 학생들이야 그렇게 간혹 눈 요깃거리로나 여길 부들이지만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예전 노인네들이 집신이며 바구니 등 생활 용구들을 만들어 썼던 것도 생각나실 겁니다. 부들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풀이에요. 우선 이름이 단순하고 예쁘지요. 잎이 부들부들하다. 꽃가루가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수분을 한다고 부들이래요. 주로 낮은 습지 속에 풀숲을 이루어서 마냥 풍성한 경치를 선사해 주지요. 모양새가 특이해서요. 갖가지 재료로 쓰임새가 많고 보온 효과가 있어 겨울철 돗자리 재료로 쓰였답니다. 여름철엔 띠 돗자리. 진짜 이게 꽃말은요, 용기와 기백이랍니다. 부들. 꽃말도 멋있네요. 용기와 기백. 근데 멀리서 보면 풀에 그 풀에 핫도그가 중간에 딱 걸린 그런 모양입니다. 핫도그도 뚱뚱한 핫도그 말고요. 가느다라고 좀 그럴듯한 핫도그. 네. 어쨌든 한국의 토종 100일까지 참 종류가 많습니다. 떼죽나무도 토종 100일까지, 마가목도 우리의 토종이고요. 왕벚나무도 우리 팥배나무, 오동나무, 어디 식물뿐이겠습니까? 동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골개도 우리의 토종이고, 토종돼지야 말할 것도 없고, 멧돼지도, 네, 흑염소도, 네, 진돗개도, 네, 삽살개도, 네, 산토끼도 있습니다. 고양이, 네. 박새, 동박새 역시 우리의 토종새고요. 네. 메기, 수염쟁이라고 쓰인 이 메기, 이것도 역시 우리 토종 어류가 되겠고요. 거북자라, 아무튼 네. 아무튼 이 책은 참 귀한 책입니다. 지은이가 홍석한님이고요. 1994년. 사진도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어 참 좋습니다. 웅진 출판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여기에서 이 책에서 제비 동작곡 너무 설화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노래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책에서 또 힌트를 얻어갖고 이걸 바탕으로 또 시나 또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을이 오는 길목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책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